임해군이 이렇게 선조의 정치적 카드로 활용되고 있었던 1602년 7월 갑자기 궁궐의 판도가 뒤바뀌는 일이 벌어집니다. 천하에 어찌 어미 없는 나라가 있겠는가 하면서 궁신들을 협박하여 급급하게 나이 어린 비를 맞아들였다. 교수님, 그럼 새로운 중전이 들어온 게 임해군에게는 어떤 그런 영향이 끼치는 거예요? 좀 안 좋은 영향이 컸습니다. 임해군 입장에서 볼 때 새 젊은 왕비를 새로 맞이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확실한 대안 카드인 적자가 태어날 가능성이 올라간 것이고 선조 입장에서 볼 때 임해군에 대한 견제할 수 있는 그 역할이 그만큼 약해진 거죠. 아이고. 그동안 임해군은 광해군을 견제하는 파로 쓰이면서 그나마 왕자들 중에서 아버지 선조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인목 왕후가 새로운 중전으로 들어온 순간 임해군이 품어온 그 일말의 희망은 종이짝처럼 무참히 구겨지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아버지에게 실망한 마음을 부처님의 자비로움으로 치유해 보려고 했을까요? 임해군이요, 어느 날부터 산속의 사찰과 스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임해군은요, 가까운 사찰에 조상들의 명복을 기원하는 기도처, 즉 원당을 15곳이나 설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임해군이 갑자기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임해군은 오히려 절에서 시주를 받아간다. 산채동물을 그의 궁에 끊이지 않고 대어야 한다 하며 그중은 매우 괴로워하였다. 산에서 자라는 진귀한 동식물을 임해군의 그 궁에 끊임없이 바쳐야 한다면서 이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임해군의 엽기적 만행은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요, 백성들이 사는 한 마을에 매일 아침마다 꽥꽥꽥꽥꽥 하는 엄청난 굉음이 울려 퍼집니다. 이 굉음의 정체는 바로 동물의 울음소리였죠. 무려 수천 마리에 달하는 거위와 오리떼가 어디론가 달려가면서 내는 소리였어요. 자, 거위와 이 오리떼가 어디로 달려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거위와 오리를 수천 마리나 기르면서 아침이면 반드시 미방으로 내몰았는데 먼지를 일으키고 남의 쌀을 쪼아 먹었다. 자, 여기서 미방은요, 쌀가게가 몰려있는 저작거리를 말합니다. 거위와 오리를 기르는 주인이 아침마다 일부러 거위와 오리떼를 쌀집, 미방으로 내몰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거위와 오리가 이 쌀가게를 막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소리 질러 쫓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임해군이었습니다. 자, 임해군은요, 자기가 기르는 오리와 거위를 누가 건드리면 반드시 쫓아가서 그 대가를 톡톡히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임해군의 보복이 두려워서 그저 그 거위와 오리를 그냥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다 거위랑 오리까지 동원하는 이 신박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32살의 임해군. 자, 그렇게 거위와 오리 소동이 일어나고 불과 5개월 뒤인 1603년 8월 22일 경기도 관찰사가 올린 보고 때문에 온 조정이 팔칵 뒤집히고 맙니다. 유희서가 포천 땅에 있었는데 21일 밤에 화적 30여인이 모두 말을 타고 돌입하여 가슴을 찔러 죽였습니다. 자, 바로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그 충격적인 살인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건 5개월 뒤 유희서 집안의 범인이라고 내던져졌던 시신 김덕윤 기억나시죠? 네. 자, 김덕윤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김덕윤은 임해군의 박노인데 큰 도둑 설수등과 함께 유희서를 죽인 자이다. 도적의 우두머리인 김덕윤의 정체는 다름 아닌 임해군의 측근
사근으로 일하는 노비였던 겁니다. 임해군의 노비였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임해군의 노비 김덕윤은 대체 왜 도적까지 동원해서 유희서를 죽였을까? 임해군이 유희서의 첩인 애생과 간통하고 모의하여 희서를 죽인 일까지 말하였다. 자, 알고 보니 임해군이 유희서의 첩 애생과 남몰래 간통하는 사이였던 거예요. 와 진짜? 그래서 임해군은 유희서에게서 여자를 빼앗아오기 위해서 자기 노비에게 유희서 죽여라고 사주를 냈던 거예요. 그리고 유희서의 집으로 쳐들어온 강도들이 유희서의 가족들 앞에 그 사망한 김덕윤의 시신을 내던진 사건, 그건 역시도 임해군이 시킨 일이었던 겁니다. 교수님, 임해군은 왜 유희서 가족까지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수사하다가 뭐 범인을 못 잡았다 하고 끝나기를 바랐겠죠, 임해군은. 그런데 지금 포도청에서는 수사를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포위망에 좁혀 들어오고 있으니까 임해군은 이제 자기 발등에 절인 것이죠. 이런 차에 어떤 얘기를 듣냐 하면 유희서의 아들이 포도대장과 같이 이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희서 그 집에 가서 행패를 부리면서 더 이상 하지 마라. 여기서 끝내라. 지금으로 말하면 더 이상 고소하고 그러지 마라 하면서 굉장히 협박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임해군이 유희서 사건에 연루됐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은요, 선조와 조정에도 보고가 올라가게 됩니다. 임해군은요, 자신의 유일한 동아줄 아버지 선조에게 달려갑니다. 고위 관료가 살해당한 사안이 큰 사건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임해군도 큰 처벌을 피하긴 힘들어 보인 거죠. 임해군은요, 아버지 앞에 바짝 엎드려서 아바마마 억울하옵니다, 소자 억울하옵니다 라고 서럽게 통곡을 해요. 선조는요, 임해군을 체포해 조사하라는 어명을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인자하게 웃으며 아들을 위로합니다. 선조는 포도대장이 유희서의 아들과 결탁해서 왕자를 해치려 했고 도적들의 자백 내용 역시 날조가 됐다면서 임해군을 변호한 겁니다. 자, 그렇게 사건의 진성과는 정반대로 선조는 사건을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유희서의 아들 곤장 100대, 포도대장 곤장 90대, 그리고 유배. 이렇게 사건을 일단락 지켜요. 자, 그리고 결국 이번에도 임해군은 금수만도 못한 죄를 저지르고도 아버지 덕분에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와 이거 진짜 너무 충격이다. 황당한데요? 교수님, 선조는 임해군을 왜 이렇게까지 보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면 왕조 국가에서 왕자를 공개적으로 재판을 해서 처벌해버리는 것은 왕실의 채통과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새 젊은 왕비가 들어왔지만 아직 적자를 못 낳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선조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는 혹시 만일에 대비해서 광해군을 대신할 대안 카드로 임해군이 아직은 필요했던 것이죠. 진짜 충격적이다. 그러던 1606년 3월 아버지의 뒷배만 믿고 기고만장하던 임해군의 상황이 180도 달라진 일이 발생합니다. 50대의 나이에 선조가 그토록 바랐던 적자 영창대군을 드디어 품에 안게 된 겁니다. 선조 입장에서 볼 때 확실한 대안이 나왔기 때문에 임해군은 더 이상 필요 가치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지금 말로 말하면 완전 용도 폐기돼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영창대군이 태어난 지 불과 2년 뒤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선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16년간 세자의 자리를 지켜낸 임해군의 동생 누구? 광해군. 광해군이 조선 제15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자, 동생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니까 임해군은요 엄청 불안하고 초조했을 겁니다. 그리고 임해군은 드디어 동생 광해군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때 임해군이 광해군의 눈치를 살피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임해군이 지금 자기가 지금 광해군과 어떤 관계로 얽혀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세자책봉을 5번이나 거절당한 결정적인 이유가 장자 때문인데 임해군 입장에서 보면 자기 존재 때문에 광해군에게 지금까지 엄청난 장애물 역할을 해왔던 거죠. 근데 예전 왕조 시대에는 이 왕위 계승 경쟁에서 진 다른 왕자들은 사실상 죽은 목숨입니다. 광해군이 즉위하고 불과 12일 뒤 해괴망측한 모습을 한 웬 사내가 조정에 큰 파란을 일으킵니다. 아, 이놈들! 선왕의 장자인 날 이걸 놓지 못했느냐? 치마 입고 있어요, 지금. 전하, 영무이옵니다. 오! 죄인 임해가 거병을 도모하여 고를 범하려 했사옵니다. 근데 치마를 입고요? 고를 봉한다? 임해군 이진은 오랫동안 이심을 품고서 사서로의 군기를 저장하고 몰래 사사를 양성하였습니다. 임해군은 오랫동안 다른 마음을 품고서 칼, 창과 같은 병장기를 모으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남몰래 사사, 즉 군사까지 양성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임해군이 왕위를 찬탈을 했다는 고변이었습니다. 진짜일까? 자, 이 영모 고변을 들은 광해군은요, 조정신료들에게 엄명을 내립니다. 군사를 임해군의 집으로 보내 감시하게 하고 그 누구도 드나들지 못하게 하라. 갑자기 군사들이 들이닥쳐 집을 포위하니까 뭔가 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임해군이 여장을 한 채 집 밖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딱 걸린 거예요. 도망가려고 했구나. 그렇죠. 순식간에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신세가 된 임해군은요, 초조하게 동생 광해군의 어명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해군은 임해군을 부족함 없이 잘 돌봐주라 라는 말과 함께 그를 먼 곳으로 유배 보내라는 어명을 내리죠. 그렇게 강화도, 교동으로 먼 길을 떠나게 된 임해군. 어쩌면 유배지로 향하는 내내 임해군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이 강화도가 바로 내가 죽을 자리일지도 모르겠구나 라고 말이죠. 네, 교수님, 그럼 이번 영모 사건의 정말 진실은 뭐예요? 그러니까 본래 원칙에 따르면 추국청이라고 해서 이런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피의자들을 잡아다가 신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판결을 하고 정식 재판을 해서 이제 선고를 내리는 건데, 이번 케이스는 뭐냐 하면은 신고가 들어오고부터 시작해서 강화도로 유리한치 유배 보내라 라고 하는 왕명의 최종 결재가 떨어질 때까지 반나절밖에 안 걸려요. 오, 왜 이렇게 빨리? 일사천리. 일사천리로 진행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정황을 보면 아, 이것은 미리 시나리오를 누가 짰다. 맞아.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것 같아. 계획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임해군이 유배 생활 4개월 차에 접어든 1608년 6월 16일, 임해군이 머물던 조용한 유배지가 소란스러워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조정신료가 군사들을 대동하고 한양에서 강화도까지 내려온 겁니다. 죄인 임해는 어명을 받으라. 그런데 조정신료가 임해군에게 전한 어명은요, 죽음을 선고하는 사역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바로 지금 당장 한양 인근으로 돌아오라는 귀한 명령이었습니다. 자, 광해군이 갑자기 임해군을 찾은 이유는요, 명나라 사신이 임해군을 만나러 조선 땅까지 찾아온 겁니다. 왜요? 이미 왕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요. 자, 그 이유
바로 시간을 거슬러 4개월 전에 벌어진 일 때문이었습니다. 광해군은요, 즉위 직후 이 명나라의 책봉을 받기 위해서 사신단을 꾸려가지고 명나라로 보냅니다. 자, 그런데 명나라가 선왕의 장남인 임해군이 왜 왕위를 계승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라!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명나라 조정에서 이렇게 추궁하니까 당황했던 조선 사신이 임해군 이진은 중풍에 걸려 이 왕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황결에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조선 사신의 답변을 들은 이 명나라 조정은요, 갑자기 사신을 파견합니다. 임해군의 상태가 사실인지 거짓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명나라 사신을 만나게 된 임해군,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임해군 일생일대의 선택이었습니다. 과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주시죠. 영상으로. 말하십시오, 임해군 대감. 만약 정신이 온전한 것이라면 말이에요. 군대감, 이야, 저런 순간 나는 입 닫아, 입 닫아, 입 닫아. 아 진짜? 아닌가? 어쩌라는 것이야. 날더러 어쩌라는 것이야. 미친 연기한다. 연기한다. 뭐냐, 난 미쳤다. 전하의 하나뿐인 혈육인 내가. 그러니 지금 안 미친 거 같은데 미친 척하는 그게 나와. 하나뿐인 혈육인 눈빛으로 내가. 보내는 거 같은데. 자, 그렇다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실제 임해군과 명나라 사신의 만남은 과연 어땠을까요? 일찍이 일본군에게 붙잡힌 적이 있어서 정신을 잃고 못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또 중풍에 걸려서 이 손발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지요. 임해군이 포로로 잡혔을 때 그 충격 때문에 자기의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게다가 중풍으로 손발이 불편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왕도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임해군은 유배지에서 생활하다가 정말 미쳐버리기라도 했을까요? 그런데요, 알고 보면 사실 이 모든 것은요, 살아남기 위한 임해군의 마지막 몸부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신이 진에게 대답할 말을 미리 가르쳐 주었다. 완전 조종이었구나. 그렇죠. 조선 조정에서 대책 없이 임해군을 유배지에서 불러들인 게 아니었어요. 임해군이 명나라 사신을 만나기 전에 조선 조정에서 임해군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답해야 할지 특훈을 시켜놨던 겁니다. 여기에 임해군이 순순히 조정의 뜻을 따라 처신했던 것이죠. 교수님, 임해군은 왜 조정에서 시킨 대로 말을 한 거예요? 국내 문제만 놓고 본다면 광해군이 누가 뭐래도 움직일 수 없는 조선의 왕이에요. 그 왕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또 명나라는 멀리 있잖아요. 자기가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그걸 보고 명나라 사신이 돌아간다고 해도 그러면 임해군을 왕으로 세워라라는 명이 내려오기 전에 자기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맞아. 임해군은 지시받은 대로 좀 이상한 사람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임해군과 아주 짧은 대질 시간을 가진 후 명나라 사신은 광해군을 드디어 조선의 왕으로 책봉합니다. 야.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합니다.
명나라 사신이 돌아간 이후 임해군은 어떻게 됐을까요? 명나라 사신이 한양을 떠난 바로 다음에 1609년 5월 광해군은요 교동 유배지를 감시하는 무관인 별장에게서 두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든 놀라운 보고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교동 별장이 진이 죽었다 라고 아뢰었다. 바로 유배지에서 임해군이 갑작스레 병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 진짜 병으로요? 당시 임해군의 나이는 38살. 광해군은 임해군의 죽음에 큰 슬픔을 표하며 예를 갖춰 장례를 잘 치러주라 라는 어명을 내립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이름이 거론되며 조정을 시끄럽게 만들던 임해군의 존재도 죽음으로 잊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임해군의 죽음 뒤에는 이 무시무시한 내막이 숨겨져 있습니다. 임해군은 단순히 병사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는 겁니다. 살해? 수장 이정표가 핍박하여 독을 마시게 했으나 따르지 않자 드디어 목을 졸라 죽였다. 여기서 임해군을 목 졸라 죽인 이정표의 정체, 바로 광해군에게 임해군이 죽었다고 보고한 그 교동별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보면 갑자기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상식으로 보면 뭘부터 해야 되냐면은 어떻게 병 들었다고 금방 죽니? 가장 실력 있는 의사들을 보내서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부검도 해야 하고요. 근데 그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를 않고 광해군이 한 거는 뭐냐 하면은 문무백관 신하들 앞에서 공개석상에서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진짜 줄줄줄 흘립니다. 흘리면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왜 죽었니? 병으로 죽었습니다. 정말이니? 네, 알았다, 가라. 금방 해줘버려요. 그리고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광해군이 직접 했거나 아니면은 광해군 측근 신하들이 언지를 준 거죠. 맞아요. 너무 무섭다.